고종 암군설 혹은 암약설은 이미 학계에서 한 차례 논쟁을 벌였던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가 일제종족주의라는 책에서 김정욱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고종의 항일투쟁사 그리고 순환사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김정욱이 쓴 문제의 글은 10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보면 고종의 피어린 항일투쟁의 발자취가 장엄하게 펼쳐질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글의 저자 김정욱은 고종을 일제에 의해 독살당할 때까지 비밀스럽지만 맹렬히 독립을 위해 싸웠던 항일군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일제의 잘못을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뒤집어 씌우는 역사기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라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축이 되어 논란을 일으킨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은 비상식과 반역사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한제국 멸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된 요인을 꼽는다면 가장 먼저 고종과 민왕후의 외교 실패에서 찾는 것이 순리입니다. 난세를 돌파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줄이라도 잘 서야 생존이 담보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종과 민왕후는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때 패권 세력 영국에게 버림받고 패권에 도전하는 러시아와 집요하게 손을 잡다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엄중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정욱은 일본의 침략성, 고종의 항일투쟁만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은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한 행위를 아관망명을 통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종이 도성을 떠난 적도 없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전한 후에 가장 먼저 친일 내각 해산을 지시했으니까 이것은 파천이 아니라 망명이 옳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고종은 1896년 2월에만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망명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난 후에 고종은 하나부사 요시모토 당시 주한 일본 공사에게 조선 난병들이 또다시 난동을 부릴 경우에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겠다라고 일관 파천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 공사는 흔쾌히 이 제안에 동조를 한 바 있습니다. 1894년 6월 일본군이 조선에 출동을 해서 청일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다급해진 고종은 주한미국 공사 실에게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할 것이니 준비해달라라고 미관 파천을 요청한 사실이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 공사는 처음에는 국왕과 왕족, 고위관료의 피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본국 정부로부터 조선 정국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훈령을 받고 난 후에 절대적으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 대신들의 거주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고종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고종이 또다시 조정 대신들의 미관 파천 만료를 뿌리치고 실공사에게 간곡히 부탁하자 실공사는 공사관 수비병을 40명으로 늘리고 월미도에 정박해 있던 미국 함대에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고종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종은 미국 공사관과 협상을 진행하는 그 사이에 주한 영국 총영사 가드너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영관 파천을 요청을 한 사실이 또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고종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세 차례나 외국 공사관으로의 피신에 실패한 고종은 1896년 2월 궁녀복으로 변장을 하고 궁녀 가마를 타고 러시아 병사들의 호위와 주한 러시아 공사 스페르, 베베르의 후원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관 파천입니다. 고종은 375일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서 잘 지내다가 덕수궁으로 환궁한 후에도 여차하면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피신을 구상합니다. 1981년에 발굴조사 당시에 정동 러시아 공사관 종탑 아래에서 밀실과 비밀 통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통로가 덕수궁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종은 원구단에 천제를 올리고 황제에 등극한 지 2달 후인 1897년 12월 24일 극비리에 사람을 미국 공사관에 보내서 또다시 미관 파천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주한미국 공사 알렌은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이 폭로돼서 스페르 러시아 공사가 항의를 하자 고종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고종의 재위 시절 가장 친근하게 의지했던 사람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그리고 주한 러시아 공사 베베르였습니다. 고종이 니콜라이 2세와 주고받은 친서가 30차례에 이르렀고 러시아 외무부와 비밀문서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904년 5월 16일 서울 주재 파블로프 공사가 러시아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소장하고 있는 러시아 외무부와의 연락용 암호 통신문이 덕수궁 화재로 소실되었다. 혹시라도 일본이 훔쳐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방비하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의 전운이 감돌자 고종은 또다시 미국 공사관에 망명을 요청합니다. 알렌은 이 요구를 거절했다고 본국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자 고종은 전시국의 중립을 선언합니다. 대한제국의 전시국의 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외교 관례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전시 중립 선언 공문을 수교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종은 이 사실을 영국이 대한제국의 중립을 보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경우 영국 공사관으로 피신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조던 당시 주한 영국 공사에게 또 타진합니다. 1896년 아관파천 사례처럼 영관파천을 해서 영국에 의지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영국 정부는 고종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의 국외중립 선언이 국제적인 승인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서울 지역만이라도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고종은 경성중립안이라는 것을 모색했습니다. 고종은 현상건을 주한 프랑스 공사에게 보내서 경성중립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무렵 서울 외교가에는 주한 프랑스 공사관 내에 고종과 그의 측근들이 묵을 온돌방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때를 맞춰서 무장한 프랑스 해군 39명 그리고 장교 2명이 서울에 입국했습니다. 고종이 프랑스 공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는지 그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2월 12일 오전 8시 30분에 파블로프 주한 러시아 공사를 비롯한 공사관원과 무장해제를 당한 공사관 경비병, 러시아 정교회 신부와 러시아인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서울에서 퇴거당했습니다. 연도에 일본 헌병대가 도열한 가운데 러시아 공사 일행이 서울역에 도착을 하니까 일본 군악대가 이별의 노래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에 크게 의지했던 고종 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고종은 파블로프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밀사를 보내서 곧 상황이 변해 러시아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 앞으로 대한제국은 러시아군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19일 날 알렌 공사는 또다시 고종으로부터 미관 파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알렌은 황제가 공사관 남을 넘더라도 내쫓겠다라고 본국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처럼 고종은 11년에 걸쳐서 5개국 공관으로 무려 7차례나 백성들과 나라와 종묘 사직을 내팽개치고 외국 공관으로의 파천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 아관 파천은 성공을 했고 나머지 6차례는 실패합니다. 이것이 김종욱이라는 학자가 언급한 고종 망명정부 구성의 전모입니다. 일본은 1905년 11월에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했습니다. 조약 체결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 특사는 고종에게 내정은 자치에 맡기니 황제 폐하께서 계속 한국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통감부가 설치되어 조선 통감이 내전까지 간섭하고 나서니까 고종은 일본에 저항하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러일전쟁 후에 만주의 이권 그리고 대한제국의 보호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일본과 러시아는 1907년 3월부터 외교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병합을 주장했고 러시아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대립이 격화되니까 러시아는 대한제국을 이용해서 일본을 한 방 먹여서 정신을 차리도록 한다는 비밀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김종욱은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헤이그 밀사 사건은 고종의 러시아 추종에 빚은 또 하나의 참극이었을 뿐입니다. 때마침 니콜라이 2세가 주창한 헤이그 평화회의가 1907년 6월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종의 헤이그 밀사 파견은 고종의 뜻이 아니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사전 계획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보호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특사 파견을 유도한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너무나 둔감했던 고종은 일본과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언권과 주도권을 상실한 러시아에게 지속적으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헤이그 국제회의 소식을 접한 고종은 이 회의를 이용해서 일본의 내정 간섭 문제를 열강에게 알리고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고종은 서울의 프랑스어 학교 교사 마르테를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에게 보내서 헤이그 회의에 대한제국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대한제국 대표를 초청하겠다라고 답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석하는 러시아 대표위원 넬리도프에게 한국의 헤이그 특사 파견에 관해 모든 협조를 하라라는 훈령을 보냈습니다. 고종은 니콜라이 2세에 대한 우정을 믿고 1907년 4월에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 곳곳에 침투시켜 놓은 밀정들을 통해서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초청했다는 초청장 발송한 내용, 고종의 밀사 파견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은 이준, 이상설, 이희종 등 3명의 특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트페테르부르를 거쳐서 2달 후인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평화회의는 6월 15일 개회되어서 한창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러일 협약이 6월 24일 극적으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정부는 평화회의 의장인 넬리도프에게 한국 특사들의 회의장 입장을 거부하라 라는 새로운 훈령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헤이그에 도착한 밀사들은 넬리도프를 찾아가서 평화회의를 참석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국 정부로부터 새 훈령을 접수한 넬리도프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와 주일 러시아 공사는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일본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고종의 밀사 파견 사실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니까 아주 평지풍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각과 원로회의는 7월 10일 대한민국의 내정 장악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일임했습니다. 이토 통감은 고종이 일본의 보호권을 무시했다라는 명목으로 7월 19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5일 후인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 7조약이라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의 비밀각서에 의해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켰고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해서 대한제국 정부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어서 사법권과 경찰권을 일본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한일협약이 조인된 지 6일 후인 7월 30일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 그리고 모토노이치로 주로 대사는 페트르부르크에서 제2차 러일협약이라 불리는 러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부속 비밀협약에서 일본은 대한제국 그리고 러시아는 외몽부를 특수지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일본은 대한제국의 병합에 대한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고종은 헤이그 빌사 파견으로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러일 양국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나라를 뺏기는 결정적인 역할만 한 것이 고종 리더십의 실체적 진실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비밀협약을 체결하고 있을 무렵에 국내에서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저항하여 의병이 봉기했습니다. 조선주차군 사령부가 간행한 조선폭도 토벌지에 의하면 1910년 8월 말 한국 병합 때까지 의병과 일본군 간의 전투 횟수는 2819차례, 전투에 참여한 의병은 41,603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6년부터 1911년까지 6년간 일본은 조선의병 17,779명을 사살했습니다. 헤이그 밀사 파견도 성과 없이 끝나고 의병 봉기도 실패하니까 고종은 니콜라이 2세에게 러시아로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극동질서를 강조하면서 고종의 러시아로 정치적 망명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1910년 6월 3일 일본 가근은 한국 병합 방침을 심의하고 조선에는 당분간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대권에 의해 통치한다라는 등 13개조를 결정했습니다. 8월 22일 한국 병합조약이 조인되었고 8월 29일 순종 황제는 일본 황제에게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양도하기로 했음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대한제국은 통치권이 일본에게 넘어가서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항도 없었고 거친 저항도 없었습니다. 1910년 8월 27일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이번의 병합이 여러 해에 걸친 과정의 마지막 수순일 뿐이다 라고 담담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1년 전인 1909년 10월 30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은 차라리 외국으로부터 현대적 행정 시스템을 도움을 받는 것이 조선 국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유는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면 대한제국 황제는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된다. 양반들도 더 이상 백성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합병이 되면 조선이라는 국가는 없어지지만 조선 국민들은 일본의 지배하에서 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김종욱은 자신의 글에서 1894년 7월 일제 경복궁 침탈로부터 1919년 일제에 의해 독살당할 때까지 고종은 백성과 함께 일제에 맞서 25년을 싸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따져보면 고종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왕권과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영국은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러시아의 방어 임무를 일본에게 맡겼고 일본은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던 영국은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러시아 봉쇄망에 구멍을 내는 고종과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넘겼습니다. 다시는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죠. 이것이 대한제국 멸망의 진면목입니다. 시각을 글로벌 차원으로 넓히면 근대사의 참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 시각과 안목이 결여되면 국수주의적인 반일 종족주의에 함몰되게 마련입니다. 러시아와 손잡고 독립을 유지한다는 고종의 통치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세계 패권을 장악한 해영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망국행위였습니다.
국제정세를 완전히 오판해서 나라를 멸망시킨 시대착오와 과대망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 고종의 통치 리더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